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원팀 협약에도 불구하고 백제 발언 등을 놓고 네거티브 공방을 계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주자 11명이 처음 모인 자리에서 경선 버스가 8월에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을 두고 여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췄다며 8월 처리를 다짐했고, 국민의힘은 언론을 취사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론관과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가 나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을 마무리 짓자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남북관계 정치쇼로 내년 대선에 영향을 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원팀 협약식 이후에도 양강 주자 간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민주당 본경선 상황과 대선 주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경선 예열에 들어간 국민의힘 동향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팀 협약식까지 갖고 대선 주자들 간 네거티브 공방 자제를 다짐했지만 유력 주자인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설전은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당이 공식 검증기구를 설치해 대선 주자들의 도덕성을 검증하자고 제안했는데 다른 대선 주자들이 동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거티브를 자제하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 간 원팀 협약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장애 공방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백제 발언으로 촉발된 지역주의 논란을 두고 두 후보는 또다시 내탓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개혁주의를 우리가 반드시 깨자. 네. 후보께서 이기시는 게 그걸 깨는 길이다. 네. 이 선의의 발언을 가지고 제가 지역주의를 조장했다. 이런 거는 정말로 네거티브에 속하는 거죠. 네. 네, 상대 후보께서 오히려 이쪽이 흑색 선전이다, 책임져야 한다고 그게 마지막 발언이 되셔서 정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이 됐죠. 이재명 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 이낙연 후보의 찬반 논란과 관련해서도 거듭 공세를 이어갔고 저는 탄핵에 찬성했냐 반했느냐 과거를 찾아보자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게 문제죠.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 정치적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애써 눈 감으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죠. 네, 그것에 대해서 일부러 제가 이러쿵저러쿵 대꾸를 안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당 내 1, 2위 대선 주자들의 치열해지는 네거티브 공방전에 정책 검증이 묻힐 것을 우려한 다른 후보들이 제동에 나섰습니다. 그 백제 발언도 그렇고 탄핵 문제도 그렇고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정리들을 안 하고 고집들을 부리는 바람에 아마 이 불이 안 꺼질 것 같아요. 정세균 후보는 당이 대선 후보를 철저히 검증해 네거티브를 지향하자며 당내 공식 검증기구 설치를 제안했고 다른 후보들의 동의를 촉구했습니다. 기구가 설치된다면 우선 검증 대상이 될 이재명, 이낙연 후보 측은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추미애, 김두관, 박용진 등 당내 나머지 대선 예비 주자들도 동의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방송 장장현입니다. 대선 경선 시기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던 국민의힘이 다음 달 30일, 31일에 후보 접수를 받겠다며 경선 일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11명의 후보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정한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는데 신경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홍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버스를 예정대로 8월 30일에 출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명수 경선준비위원장은 1, 2차 예비 경선에 본경선까지 치르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며 다음 달 23일 선관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8월 30, 31일 날 정식으로 접수 등록을 받고 9월 15일 날은 1차 경선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쭉 하고 있습니다. 서 위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 입당과 관련해선 8월 15일 이전에 국민의힘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그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차 예비 경선에서 100%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윤 전 총장을 배려한 결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 준비위원들이 대선 예비 후보 11명과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대선 경선 관련 의견을 나눴습니다. 예비 후보 대부분은 공정한 경선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 이 자리에 계신 선배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놓고 국민들께 어느 세력이 더 믿음을 주느냐의 싸움이다. 그렇게 보고. 일부에선 특정 후보 중심의 이합 집산은 안 된다며 야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견제 발언도 쏟아졌습니다. 개파 정치의 부활입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 중심으로 이렇게 이합 집산을 하게 되면은 경선의 이후에 오합 지졸이 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윤 전 총장 측은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열린공감TV 대표 등 10명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또 서울 종로구 거리에 부인을 비방하는 벽화가 등장한 데 대해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야당이 반발하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8월 내 본회의 처리를 목표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오늘도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 탄압이라고 규정한 야당의 공세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야당의 주장과 달리 수차례에 걸친 소위 논의와 전문가 간담회 수용 등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췄다며 개정안을 오는 8월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안의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결코 이것을 언론재갈법이라고 호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언론은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언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기자 출신의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이 후보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계가 자기 개혁을 했다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라며 안타깝지만 자신이 현직 기자라면 언론중재법을 환영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재갈법을 강행 추진한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언론중재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노무현 정신에 빗대어 긍정평가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했습니다. 언론의 다양성을 확보해서 그를 통해 국민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관과 지금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통해서 언론의 입을 가로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과는 매우 차이가 큽니다. 또 이재명 지사를 향해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 개혁에 대한 입장과 친여 성향으로 알려진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한 평가를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려 통제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문체위 소위 통과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발 속에 문체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고 전체 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최근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현 정권이 남북관계를 내년 대선에 이용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진정성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1년 1개월 만에 복원되면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상회담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안심하고 대면할 수 있는 화상회담 시스템을 북한과 협의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 정상이 친서 교환을 통해 신뢰 회복과 관계 진전의 합의를 이뤘다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디딤돌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판문점 선언 비준과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검토를 이제 마무리 짓고 제도화 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대통령 개인의 노력을 넘어 국회가 그 노력을 제도화하고 국가의 틀로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연락사무소 복원은 첫 단계라며 한꺼번에 모든 걸 해결하자는 것은 무리한 꼬투리 잡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내년 대선과 무관하게 남북 간 평화 발전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폭파한 남북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와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답변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선명하게 듣고 그 이후에 대선과 무관하게 아주 그 장기적인 플랜을 국민들 앞에 먼저 선보이는 그러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우려와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문제는 덮어두고 정치쇼로 내년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북한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현 정권의 잔꾀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치현입니다.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활성화와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로 기대를 모았지만 성과는 미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란 창업 벤처 기업들이 온라인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공모 발행해 소액의 투자금을 받는 자금 조달 방법으로 지난 2016년 1월에 도입됐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스타트업 주식의 직접 취득을,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저렴한 규제 비용으로 자본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상장 기업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어 비상장 중소기업의 접근성이 낮은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자금 조달 흐름은 더 나빠졌습니다. 고위험 상품의 사전 물량을 통제하는 수단인 발행 한도의 경우 도입 당시 7억 원이었던 걸 현재 연간 30억 원까지 늘렸지만 유통 물량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그러니 위험성이 있더라도 일반 투자자도 중개업자로 허용하자는 방안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주주 2회자 간 거래 참여 허용을 검토하라 그러셨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오늘 와디즈 계신데 와디즈가 A 업체를 만약에 발행을 했다. 그러면 A 업체의 주주 간에 이 거래를 허용하는데 예를 들어 와디즈에 예를 들어서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면 A 주주가 아닌 다른 B 회사, C 회사의 주주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폭넓게 좀 범위를 확대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벤처기업도 기존 주주들 간 거래만 허용한 지금 제도만으로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사실 진짜 그 주식을 실제 매수할 수 있는 뭔가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다른 제3자가 그 주식을 사실 매수할 수 있어야 이게 실질적인 회수 시장이 가능하거든요. 제3자의 중개 허용을 개정안에 넣는 것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상장회사처럼 정보가 이렇게 유통이 잘 되고 있으면 사실은 그런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만 비상장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오늘 이 박사님께서 주장하신 이제 계속 공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완화해주는 이러한 형태의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런 점에서는 또 좀 고려할 부분이 따로 또 있는 거죠. 이어 비상장 주식 거래와 관련해 다양한 핀테크 사업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양이 조성돼야 한다며 비상장 주식 전면 전자증권화 지원도 제안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측 토론자로 나선 고상범 자산운용과장은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성장, 중개업체의 성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권 대선 주자들에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요구하기 전에 탄핵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반탄핵 전선을 구축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탄핵의 강 뒤편으로 가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촛불 민심을 거스르고 헌정 질서를 거꾸로 돌리는 야권 대선 주자들의 국민 통합론과 정치 사면 요구는 국민 혼란만 부추긴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의원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직 양보를 재고해야 한다며 의원총회를 요구한 데 대해 소집 기준에 부합하면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준호 대변인은 오늘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의원총회를 열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의 최고위원 회의나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원총회 소집이 가능합니다. 정 의원은 어제 의원총회 소집 제안을 담은 편지를 의원들에게 보냈지만 의원총회 소집 요건을 채울 만한 동의는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해 양당 합당 논의에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안 대표가 범야권 대선 후보로 경선 버스에 타려면 다음 주까지는 합당에 대한 이견이 조율돼야 한다며 대표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또 양당 실무협상 과정에서 당협위원장 공동 임명과 경선준비위원회 인사 참여 등을 열어놓고 협상했는데 국민의당에서 당명 변경과 차별금지위원회 설치와 같은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게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유죄를 받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오늘 아침부터 4시간가량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펼치고 국민은 이번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길 바라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침묵을 묵비권 행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내일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1인 시위에 나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민주당 본경선 이후에 첫 번째 이제 TV 토론회가 있었죠. 네. 그 이전에 이제 오전에 페어플레이를 이제 강조하는 이제 서로 이제 하자고 하는 그 원팀 협약식도 가졌는데 실제 그 TV 토론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그렇게 원했던 비전 중심의 토론보다는 이낙연, 이재명 후보의 이제 공방에 좀 더 집중됐다는 평가입니다. 원팀 협약이 무색하게 이제 백제 발언 그리고 사면론과 같은 이 공방 소재들이 재소환된 건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책임론 그리고 사면론을 꺼내들면서 이낙연 후보의 적통 무력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이제 실형을 받으면서 이낙연 후보가 자신의 계승자다, 친문 계승자다 이렇게 부각을 하자 이 비틀기에 나선 건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후보님께서 그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게 진짜 문제다. 예를 들면 전에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제한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다가 그 후에는 또 전직 대통령도 사면하자 그러셨다가 네, 이재명 후보는 이어서 이제 자신의 성과를 돋보이려는 듯이 이낙연 후보의 전남지사 시절 공약 이행률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낙연 후보의 공격 포인트는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이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지도자로서 일관성이 없어서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꼬집은 겁니다. 이낙연 후보 발언 들어보시죠. 서민들에 대한 지원이건 국회를 거쳐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님의 국회에 대한 태도가 조금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우선 재난지원금에 관해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날치기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온당한 주문이신가 싶고요. 네, 두 후보들 간의 날선 이제 뭐 그 공격들을 보니까는 공약 이행률이 꼴찌다. 그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날선 이제 공격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 경선이 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런 이제 날선 공방들이 좀 잦아들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합세를 유지하는 이재명 후보에 맞서서 이낙연 후보가 현재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를 꺾어야 되고 또 이낙연 후보는 추월할 수 있다는 생각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오늘 오마이뉴스레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 전체 지지율은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남 지지율이 10%포인트가량 빠졌거든요. 이 지역주의 발언, 그러니까 백제 발언을 공격한 게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호남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권리당원 80만 명 중 30만 명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주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해선 지금 소재들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이슈로 전환되지 않는 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오늘 그 당내 대권 주자들 이제 11명인가요? 처음으로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원팀을 강조하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그 경선 룰을 두고서 그 기싸움이 치열하다고요. 네, 이제 경선 룰에 둘러싼 이 수싸움이 이제 가동된 건데요. 시급한 논란이 오는 9월 15일에 있을 1차 컷오프 경선 룰입니다. 경선 준비위는 컷오프에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 경준위는 국민 참여를 높여서 경선 흥행을 도모하자는 거지만 이제 주자별로 셈법이 엇갈린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당원 당규상 50%를 차지하던 당원 비율을 낮추면 당내 지지 기반이 취약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아니면 당 밖에 있는 윤 전 총장을 위한 특혜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비 경선에만 우선 적용을 하기로 했지만 본 경선까지 경선 룰이 이어지면 수싸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차 컷오프가 이제 100% 전부 여론조사로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룰에 대해서 의견이 이제 각자 이제 지금 다른 상황이잖아요. 후보들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먼저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당원 50, 국민 50 현행 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당 후보를 뽑는데 당원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선거제도가 어딨냐 이렇게 말하면서 뭐 예비 경선은 그럴 수 있지만 본 경선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건데요. 특히 오늘 간담회에서 안상수 후보가 이런 불만을 직접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여론을 가지고 1차 경선을 컷오프하겠다.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 당을 아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당을 지켰고 당을 부둥켜 안고 있던 분들을 도외시해 놓고 우리 30만 당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경선이 축복받을 수 없다. 네, 반면 최재현 원장 측은 이제 100% 여론조사 예선이나 이런 다른 경선 룰 같은 것을 지도부 방침에 맡긴다고 밝혀서 좀 더 이제 당 결정에 불만이 없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또 이제 지지하지 않는 그 유권자를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문제도 그 안에서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이 역선택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인데요. 먼저 경준위는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원래 고려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 이런 지시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역별, 세대별에 따라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 역선택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엔 여권 지지층이 결집해서 역선택에 나서면 경선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할 경우에는 청년 세대 그리고 무당층에서 확정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본선 경쟁력에 치명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경선 룰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풀어야 할 과제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선택 방지 조항 이제 도입 재검토 외에도요. 네. 1차 다음에 있을 2차 컷오프 투표 방식 그리고 결선 투표제 이런 많은 과제들이 남은 상황입니다. 특히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후보들로 최종 결선을 치르는 결선 투표제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결선 투표는 흥행성은 보장이 되지만 선두주자로서는 굳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범야권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윤 전 총장 측은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고 해서 1위와 3위 자리가 뒤바뀌는 건 아니다. 그리고 흥행을 줬다가 윤석열 때리기로 변질할 수 있어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런 불편해하는 기류를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책임 당원 가입 문턱을 낮추는 당원 가입 문호 개방의 경우에도 이제 일반 시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 당회 주자들에게 유리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경선 룰 확정 언제로 예상이 됩니까?
네, 우선 이준석 대표가 경선버스 출발을 다음 달 30일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네. 이 때문에 다음 달 초부터는 빠르게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최종 확정안은 7월 말 그리고 8월 초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향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이런 주자들 간 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 룰은 7월 말 8월 초쯤이면 확정이 될 걸로 네.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민주당 첫 TV토론 공방 그리고 국민의힘 내 대선 경선룰 수싸움을 중심으로 분석해봤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한학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29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민망한 떼창입니다. 다음 달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이슈, 바로 광복절 특사.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등의 사면론입니다. 특히 야당의 대선 주자들이 최근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면서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 20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이 주도한 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송구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 27일 유엔군 화장장을 방문했을 때 정치적 유불리 계산을 떠나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결단해야 한다라며 전직 대통령 사면을 촉구했고요. 홍준표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서 광복절 대사면을 하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또 전직 대통령처럼 고초를 겪지 않으려면 빨리 사면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경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당 대선 주자들의 이 같은 사면론에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오늘 민망한 떼창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황교안 이분들의 국민 통합 이야기 듣기 민망한 떼창을 듣는 것 같습니다. 국민 통합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입니까? 사면을 국민 통합으로 슬쩍 둔갑시켜 탄핵을 부정하고 반탄핵 전선을 구축하려 드는 것이 아닌지 저희가 의심됩니다. 제1야당 대선 주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탄핵의 강 뒤편으로 가려는 것 같아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야권 주자들의 사면론을 반탄핵 전선으로 연결시킨 윤 원내대표는 사면 요구에 앞서서 탄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은 시간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고요. 청와대 측도 일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사면 불가 입장을 보인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야당과 야당 주자들은 어떤 반응을 또 내놓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징계와 포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당내 대선 주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정가의 관심은 이 자리에 없었던 한 사람, 아직 입당을 고심 중인 윤석열 전 총장이 언제 합류할 것인가에 쏠려 있죠. 이준석 대표는 8월 경선버스 출발이라는 예정된 일정을 강조하면서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내로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을 경우 윤 전 총장 캠프 측에 합류한 당내 인사들을 모두 제명할 것이라며 징계를 예고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특수한 상황인 것이 윤 총장이 입당에 대한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고 그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징계를 안 하는 것이지 원래는 칼같이 징계해야죠. 그거는. 8월 입당이 성사 안 되면 칼같이 징계로 갈 수도 있다는 거군요. 후보 등록이 끝났는데 만약 윤 총장이 명단에 없다. 그럼 그분들은 제명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싹 징계해야 돼, 싹 징계. 이 대표는 윤 전 총장과는 직접적인 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윤 전 총장을 보좌하고 있는 주변 인물들이 오히려 말이 많다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윤 전 총장의 국민 캠프에 합류한 인사들 중 부산 북강서갑 위원장인 박민식 전 의원과 인천시당 위원장인 이학재 전 의원 등 4명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가운데 캠프 대변인을 맡은 김병민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은 징계가 아니라 포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저 같은 사람들도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폭넓게 진영을 갖추고 나중에 손을 잡게 되면 정권 교체 길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징계보다는 나중에 포상이 필요한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고도. 대동 소위라는 말로 치맥 회동을 훈훈하게 끝냈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하지만 소위 작은 차이가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면서 윤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한 인사들의 어색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지 포상을 받을지는 윤 전 총장의 선택에 달려있겠죠.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 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 기자께서 펼쳐 오셨죠? 네. 예, 더불어민주당 경선 구도가 이재명 1강 체제죠. 이재명, 이낙연 양강 구도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현상 나타나고 특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어제 원팀 협약식을 갖고 네거티브 공방 자제를 약속을 했는데 양강 구도인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의 신경전이 이후에 있었던 첫 번째 그 TV 토론회에서도 여전했고 충돌을 했다는 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그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의 골이 이제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 봉합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봉합이 가능할까요? 봉합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습니까? 예, 이건 사실은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약한 거예요. 원래 특히 대선 후보 경선이 더 치열합니다. 본선보다 더 심각해요. 대선 본선은 오히려 뭐 우리 당이 좀 힘이 약해서 졌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경선에서 지면 우리 편한테 지는 거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요. 역대 대선 당내 경선이 더 치열했습니다. 실제로 97년, 2002년 민주당의 이인재 노무현 뭐 보통 싸움이 아니었고요. 2007년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뭐 거의 전쟁이었죠. 네네. 2012년 문재인 손학규 싸움도 굉장히 격렬을 했고요. 사실은 2017년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것도 안희정 전 지사가 이제 중간에 낙마를 해서 그렇지 후유증이 상당히 좀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쩌면 정치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속성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여유를 갖고 지켜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봉합은 뭐 일단 당분간은 좀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경선 끝날 때까지 점점 더 싸움을 심하게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경선을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뭔가를 봉합하자고 하면 경선을 중단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경쟁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사실은 어차피 이재명 지사 처음에 1강 체제로 계속 갔다면 이렇게 치열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그 지지율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네.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겠네? 이런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기운을 차려서 뭐 본인도 본인의 장점을 부각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의 약점도 점점 더 많이 지적을 해서 여튼 지지율을 역전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합은 나중에 이제 그 한 명의 후보가 그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당 지도부에서 이제 그걸 다 봉합해서 원팀으로 가는 아마 그런 국면이 되는 것이 과거의 선례를 봐도 그렇고 이번에도 결국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해지니까 나중에 과연 후유증이 없겠냐 그런데 후유증이 좀 있죠. 네. 과거 사례를 봐도 있긴 네.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민주당이라는 그 울타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이 후유증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그 이런 정도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본경선이 진행될수록 결국 세대결로 가게 될 텐데요. 민주당 전체 의원 중에서 한 50명 정도가 아직까지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은 중립지대라고 합니다. 이들 표심은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먼저 최 의원님. 글쎄요. 아마 이제 지금은 각 그 캠프로 많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정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점점 더 이 지지율 추이나 뭐 이런 걸 보고서 결정을 해나갈 것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결정 안 하는 사람도 저는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거는 결국 여기에서 이제 우열이 확실하게 갈라지면 뭐 결심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당직을 가지고 있거나 뭐 정부직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선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뭐 기왕 늦었는데 조금 더 지켜보지 하는 의원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국회의원으로 평가되는 분들이 선택을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어느 캠프로 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저쪽을 도와주나 보다 이제 뭐 이런 그 의심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경선 끝날 때까지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제 한 부류는 뭐 꼭 그렇지도 않은데 선택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이제 경쟁이 격화하다 보니까 또 너무 이제 네거티브가 심하니까 약간 좀 이 정내미가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본전 될 때까지 아무도 안 돕겠다. 우리 당 후보가 선출되면 돕겠다. 이런 분들도 좀 한 10여 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경선 주자들은 이제 당내 갈등이 불거진 법사위 양보 문제를 놓고도 이제 충돌을 하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는 여야 합의는 이제 뭐 지켜야 한다. 이제 기본 입장은 이제 갖고 있으면서도 8월 25일에 이제 상임위원장 선출 이전에 법사위 개혁 입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넘길 수 없다. 또 이런 이제 또 그 말도 했습니다. 법사위원장 양보 문제를 갖고 민주당이 지금 내용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사실은 뭐 여야 원내대표가 모처럼 국회의장 중재로 합의를 했으니까 뭐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합의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좀 강경파 권리당원들이 야 이거 뭐냐 왜 양보하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일부가 이거 우리가 양보한 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쪽으로 약간 편승을 했어요. 이거 뭐 합의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혼란하게 되는 건데 이게 민주당이 이 합의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치 합의를 그럼 뭐 하러 하겠어요? 당내 강경파가 반대한다고 이 합의를 뒤집는다. 이게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민주당 안에서 좀 잘 송영길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극복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혁 입법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또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잘 아시지만 개혁 입법이 무엇이냐 과연 하는 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시각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와서 송영길 대표가 법사위를 야당에 넘겨주기로 한 이후에 자 그럼 개혁 입법 민주당 시각으로 본 개혁 입법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마치 이게 이제 원점으로 이 합의를 깰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거는 저는 좀 무책임한 발언이죠. 본인이 며칠 전까지 그 야당의 법사위원장 넘겨준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어차피 합의라고 하면 그 합의에 정신과 골자가 있어요. 그걸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을 송영길 대표가 지금 천명을 해야 맞는 것이지 거기다 또 조건을 달아서 이럴 경우 지키고 저럴 경우 안 지킨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합의를 깨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 지도부가 당내에서 처음부터 어차피 이런 합의를 했을 때 일부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 그 반대가 있을 거라는 거 몰랐나요? 네. 새롭게 불거진 일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될 일입니다. 네. 우선 국면으로 맞물리면서 조금 좀 복잡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미 국회의원이 아닌 분들도 있어요. 이제 후보들 중에 그런 분들은 좀 발언을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기사나 또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얘기 너무 강하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지금 여당 상황 살펴봤는데 이제 야당 상황도요. 사실 오늘 11명의 그 경선 주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간담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네. 그럴 정도로 이제 본격적으로 경선 국면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8월 말 이제 경선 버스가 출발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놨는데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자고 제가 제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대선 주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함께 당내 대선 주자만 11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경선 버스 정시 출발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 발언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8월 30일 그때 그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언론에 공지하신 것처럼 일정대로 우리 당의 경선 일정이 출발하고 경선 버스가 출발하게 되면은 아마 국민들의 관심이 우리 당으로 향해서 정말 즐겁고 또 그리고 서로 시너지가 나는 경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내년 3월에는 이 멤버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승리를 자축하는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뭔가 이게 새로운 시도를 이제 자꾸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31일과 30일, 8월 30일과 31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경선 일정에 이제 돌입한다는 계획이죠. 그 다음 달 9월 15일에 1차 컷오프에서 100% 이제 여론조사를 반영해서 우선 8명을 추리기로 했는데 이 100% 여론조사는 외부 인사 영입을 이제 배려한 거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선 버스 순조롭게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 현재로서는 뭐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동안의 유일한 변수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여부예요. 네.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전에 입당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상황이 변해서 만약에 입당을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 경선 버스가 과연 예정대로 출발할 수 있을까? 이런 건 이제 굉장히 물음표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윤 전 총장의 야권 전체에서의 지지율이 뭐 1위가 아니라면 그러면 뭐 충분히 그냥 그 상태에서 태우지 않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1위인 후보를 태우지 않은 채 버스가 출발한다?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결격 사유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 기우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가 변수이긴 하다. 그러나 만약에 그 전에 입당을 한다면 저런 일정대로 추진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윤 총장의 입당 여부가 경선 버스 출발의 변수이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아니 저는 그냥 갈 것 같아요. 그 관계없이. 왜냐하면 굳이 입당을 안 해도 나중에 후보 단일화를 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 주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 100% 여론조사로 한다는 게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이준석 대표하고 서병수 경선관리위원장한테 기자들이 추가 질문을 좀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유가 단순합니다. 너무 많아서요. 예,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숫자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11명인데 네. 몇 명까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1차 예비 경선만 그렇게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2차부터는 당원 당규에 있는 대로 규칙대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물론 굉장히 지지도가 높지만 그분이 입당 안 한다고 집권 경험이 수십 년 있는 이 정통 야당이 경선 일정을 예정대로 가지 않을까요? 전 뭐 일단 출발을 할 걸로 개문 발차례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윤 전 총장 입당과는 상관없이 경선 버스는 출발할 것이다. 예, 두 분의 의견이 이제 갈렸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하자면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입당한다고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본인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8월까지 안 가고 8월 중순 이전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하는지 그다음에 아니면 제3지대에 남을 것인지는 명확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나 국민의힘 입당 안 합니다 그러면 정시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간담회 자리에서는 또 황교안 전 대표가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특검을 이제 주장하고 나와서 분위기가 이제 좀 현지가 좀 어수선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주는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합의를 했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의 이제 강성당원들이 뭐 그거 다시 철회하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바로 그런 세력들이 저는 황교안 전 대표 쪽에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15 총선이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지금 야권 내에서도 그렇게 다수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교안 전 대표가 지금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주장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른 대선 주자들로부터도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아마 황교안 전 대표의 본인의 그냥 어떤 단일한 목소리 정도로 그냥 그칠 것이지 아마 다른 주자들의
그 동조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국민의힘 지도부의 동의를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전직 국무총리까지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이 왜 이러시나 모르겠어요.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다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알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보면요. 최재형 후보가 윤 후보에게 회동 제안을 했습니다. 야권의 이강 구도를 만들기 위한 건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친윤 대 친최로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그 밑에 2위는 여론조사에 따라서 뭐 홍준표 의원일 경우도 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일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윤석열, 최재형 이 두 사람을 동일선상에서 놓고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공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지율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친윤, 친최 그렇게 될 리가 없고 일단은 친윤계 의원들은 꽤 있어요. 왜냐하면 기질이 높다 보니까. 그런데 친최는 지금 현재 뭐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그 PK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PK 지역에 있는 몇몇 의원들이 뭐 지지 선언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정도에 그치는 거지. 네. 우리가 친최라고 할 정도의 의원들은 거의 뭐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친윤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앞으로 상황이 좀 변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이 지금보다 월등히 이제 많이 올라간다. 이럴 경우에는 또 그런 세력이 생기겠죠. 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건.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차피 지금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되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당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야당 안에서도 야권에서 끊임없이 막 싸움이 격해질 것이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파가 좀 많아 보이지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지하는 의원들 늘어날 거고요. 또 홍준표, 유승민 이분들도 간단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현역 의원들 중에 줄을 서기 시작했고요. 또 나는 중도파다 이런 사람들이 또 나타날 겁니다. 네. 그래서 야권 안에서도 경선 진행되면서 굉장히 좀 분열하는 양상은 뭐 당연히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달 초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이제 만났다고 전언이 있는데요. 김종인 측의 인사들이 그래서 이제 최근에 윤 캠프에 대거 이제 합류한 것 같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가 현재 지지율을 이제 유지하려면 입당보다는 현재 상태로 당분간 남아 있는 게 유리할 거다라고 이제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입당 압박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의 현재 상태에 머물러라라는 이 조언. 윤 후보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지 먼저 최 위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아마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관련해서 아주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 못해요. 약간씩 좀 그 뉘앙스가 다른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입당 쪽으로 좀 기운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저 7월 4일 날 만났다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다는 저거는 처음에 계획하고 만난 게 아니고 우연히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집에서 저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우연히 만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때 김종인 전 위원장의 아마 그런 권유를 그 굉장히 심각하게 듣지는 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다만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입장이 과거부터 나와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마 그 캠프 내에서 여러 가지 그 조율을 했겠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 측의 입장에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뭐 사실 별 얘기는 안 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의미 있는 만남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결국 윤석열 전 총장 여론조사 지지도에 달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유지할 수 있으면 밖에서 버틸 것 같고요. 좀 하락세로 좀 더 들어가면 입당을 서두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결국엔 지지율이 관건일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논의는 결국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가 대선 출마 욕심 때문에 합당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대로 야권 통합이 무산되는 걸까요? 먼저 성 기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분들은 어떻게든 합당을 하거나 합당이 안 되면 나중에 후보 단일화 라도 할 거예요. 이렇게 각각 대선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안철수 대표가 자꾸 관심권 밖에서 좀 밀려나는 것 같아요. 뭐 윤석열, 최재형 이제 이런 분들이 막 뜨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정치 쪽에 들어온 지 벌써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자기 찬스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잡는 데에 자꾸 실기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이제 남았죠. 이준석 대표가 다음 주 초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대표끼리 한번 담판을 하자 뭐 이렇기 때문에 아마 기회가 한두 번 정도는 또 남아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 논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어제 이제 원팀 협약식 이런 걸 민주당에서 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어제 바로 TV 토론이 있었죠. 근데 원팀 협약이라는 게 무색하게 서로 날선 공방을 벌인 것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건대는 네거티브와 검증이라는 거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어차피 한 사람을 뽑기 위한 경선이기 때문에 어제 전체적인 기류를 보면 마치 뭐 내가 하는 거는 검증이고 남이 하는 거는 네거티브처럼 이렇게 치부가 되고 있지만 실제는 그 두 가지 사이에 별로 큰 차이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한 줄 평은 내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냐? 이거 물음표로 하겠습니다. 내검 남내군요. 내검 남내. 그렇군요. 예, 여야가 이제 모처럼 상임위원장 다시 좀 분배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래서 좀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다시 돌아가는 좋은 조짐입니다. 이번 합의가 좀 꼭 지켜졌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오늘 한 줄 논평은 국회 정상화 합의 지켜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본경선 상황 그리고 경선 예열에 들어간 국민의힘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덥고 습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